이 이문사의 융합교육단을 지향하는 휴스가 중요한 뭔가 새로운 교육 모델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은 우리가 이제 두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융합이고요. 하나는 탈주인 것 같아요. 융합과 탈주.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한 자리에 고여 있으면, 물도 고여 있으면 속잖아요. 근데 이제 고여 있지 않고 뭔가 부단히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탄력적으로 뭔가 다른 쪽으로 스며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스며오게 해서 새롭게 짜이고 어디론가 끊임없이 이제 벗어나서 탈주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교육의 핵심인데요. 휴스에서 지향하는 것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학제 간 융합.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각 분과 학문별로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여러 분야의 학제적 연구 경향들을 융합해서 이렇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공유 대학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한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강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뭔가 다른 대학과 같이 공유하면서 실질적으로 미래의 어떤 융합교육의 모형을 간 대학 차원이 아니라 미래의 공유대학은 서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또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또 가져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내용적으로 융합, 또 제도적으로 공유대학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휴스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것은 이제 대학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13개의 주제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는데 저는 요즘에 흔히 말하는 AI 시대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새롭고 특별하고 창의적인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주제도 되게 다 제가 이제 질문의 형식으로 그 강의 주제를 잡았어요. 제가 13개의 주제 중에서 2개의 주제에 관련된 작가를 초대해서 대담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하나는 그 역사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국가폭력이나 이런 걸 다룰 때 그때 이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한 임철호 선생님을 모셨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제 최종 본에는 편집이 됐지만 녹화하는 과정에서는 임철호 선생님이 쓰신 이제 5권짜리 봄날이라는 5.18을 다룬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도청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 주인공이 자기들을 구하러 오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좀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 이제 작가 임철호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목을 이제 제가 낭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대목을 임철호 선생님이 읽으시다가 다 거의 뭐 한 20%도 읽지 못하고 숨이 콱 막히고 눈물이 나서 읽지 못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다른 대목을 읽으셨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980년의 일이니까 1980년에서 2024년이면 거의 44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44년이 지나도 그렇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또 뭐 그 환경 주제 할 때 강영욱 선생님 초대했었는데 강영욱 선생님도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앞으로 미래 세대에게 정말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고 있고 너무나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성찰을 많이 나눠주셨죠. 그런 기억들이 남고 학생들도 그 두 분 선생님과 같이 했던 시간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하면서도 이 문학이 각 개인의 문제
개인의 고민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인 우리 집단, 사회, 국가 또 세계의 문제를 정말 고통스럽게 아파하고 다루는 그런 것이 바로 문학이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 기후변화 문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뭐라도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빚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기후 침묵을 하면 그것은 죄악이고 기후 행동을 해서 미래 세대들이 그래도 뭔가 숨쉴 만한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소통과 대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나와 남 사이에 진정하게 소통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뭔가 더 나은 결론을, 더 나은 방향의 논점을 이끌어내는데 너무나도 현대인들이, 동시대인들이 취약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갇혀 있고 내 편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통과 대화의 문제, 이것을 우리 모두가 어른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뭔가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대화에서 최선의 결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차선책으로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조금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요즘에 저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이제 융합인재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사람, 새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잖아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겠잖아요. 자기가 성장하고 발전해서 거둔 열매가 있다면 그 과실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스미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융합인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한강 작가가 202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스톡홀름에 가서 여러 번 이제 강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작가가 8살 어린 아이였을 때 짧은 시를 썼는데 사랑이란 어디 있을까? 팔딱팔딱 뛰는 나의 가슴 속에 있지. 사랑이란 무엇일까?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해주는 금실이지. 내 가슴 안에 팔딱팔딱 뛰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가슴과 가슴을 연결해주는 금실,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8살 아이의 천진한 생각이지만 아주 근원적인 것을 생각해야 하죠. 이런 금실,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사랑의 가슴으로 뭔가 다른 사람과 연결하는 금실을 지닌 사람들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금실을 가진 사람들은 창의적인 에너지를 더 이렇게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편입니다. 이 내 안에 파닥파닥 뛰는 사랑의 가슴이 약하다. 그러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도 뭔가 약동하는 에너지 이런 것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금실을 잘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뭔가 그것을 좀 더
사회나 공동체를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소망스럽고 발전적인 쪽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겠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지금 사회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학은 뭔가 문제를 생생하게 보다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의 효과도 그렇잖아요. 사진을 딱 봤을 때 즉각적으로 악하는 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 것처럼 문학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장면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런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외면할 수 없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단단한 신념이라든지 실천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학은 어떤 생생한 실감을 제공하고 또 뭔가 자기 감각을 실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설득적 에너지도 제공해줄 수 있는 것이 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챗GPT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시대의 도구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의 측면이 있죠. 이런 것들을 쉽게 활용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얘가 어디까지 발전할 건가 도대체 생각하면 또 때로는 두렵게도 하죠. 얘가 진짜 인간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인간보다 더 창의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겠죠. 다만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I 시대의 어떤 존재 윤리를 성찰하면서 AI가 아직은 갖지 못한 어떤 그 창의적인 생각 아이디어의 문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려면 끊임없이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챗GPT 이용할 때도 질문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에 관한 이런저런 학습도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새롭게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질문하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열어나갈 수 있게 하는 힘. 이런 측면에서 AI의 아직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가 더 나은 어떤 뭔가를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문학이 가지고 있는 문학이라는 어떤 그 창을 통해서 문학은 곧 질문의 창인데 이 질문의 창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중 일부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문학은 창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며 음미하는 창이지요. 새로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조금 다르거나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하는 창입니다.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인간은 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감합니다. 문학의 이야기와 사회의 외면 풍경과 독자의 내면 풍경이 아주 내밀하게 교감하면서 어떤 순간에는 촛불처럼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타오르는 상념들로 또한 질문하지요. 그 풍경 너머로 건너가고 그 내면의 심연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질문들이 잇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거듭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창으로서의 문학이 창의적인
융합 인재로 성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AI와 긴밀하게 협업하되 AI의 하인이 되기보다는 AI의 주인으로 창의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상력과 덕성을 우리에게 제공해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강좌뿐만 아니라 다른 강좌를 하면서도 저희 후배 세대들이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후배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늘 미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몬드 베이어 같은 분은 자기가 사는 시대를 가장 위험한 시대, 가장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아주 예민한 예술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술가가 아니라도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시기에 여러 가지로 뭐 환경 문제를 포함해서 핵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문제 참 위험한 그런 것들이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건이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건이 좋지 않을 때 그럼에도 뭔가 돌파해내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름의 사랑을 꿈꾸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그런 그 희망의 전도사로 우리 청년 세대 학생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